지금 화두는 특별감찰관 같아요. 네, 특별감찰관이죠. 그러니까 사실 특별감찰관 이게 그렇게 특별해?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었다가 한 번 임명됐었어요. 그랬다가 우병우 그 특별감찰관 임명되고 나서 그 특별감찰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그렇지. 의뢰했다가 그냥 바로 날라갔죠. 날라갔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임명이 안 됐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임명이 안 됐고 저희 때도 임명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이 특별감찰관이 화제가 됐었는데 특별감찰관이 사실 이렇게 말만 특별이지 사실 뭐 대통령이랑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 이상들을 수사나 감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역할이신 거잖아요. 수사 의뢰인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네. 그 일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저기 대선 당시에 공약이었잖아. 특별감찰관 우리는 임명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을 또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 친윤을 자처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는 대통령실에 뭐 공약집에 들어가 있진 않았다. 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분도 구두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우리도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고려하면서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이 그동안 그럼 왜 안 됐던 거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 때 이후로 안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공수처가 들어오면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더 많으니까 공수처로 좀 뭉개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드루킹 사건 터지면서 약간 좀 일이 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어요. 드루킹 사건 터지면서 저희 쪽에서는 아니 니들 공수처장 추천하는 거 우리 보고 추천해달라는데 너네들 북한 인권재단 특별이사도 추천 안 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추천 안 하지 않느냐 이러면 우리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정치 공세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정치 공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또 뭐 특검이랑 도이치모터스 죄송합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이랑 이제 공수처장은 통과가 됐는데 또 북한 특별 인권 감사랑 그 다음에 이 특별 감찰관은 또 흐지부지 됐어요. 또 흐지부지 됐고 이번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아니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임명 안 했는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이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이 화두가 되는데 그럼 일단은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우리 임명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노할 건 없는 거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지금 말한 것처럼 북한 인권 관련된 그 특별재단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걸 주면 이걸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그거 조건 없어. 그렇죠. 한동훈 대표님 그렇죠. 그걸 만약 국민의힘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민주당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이 받을 것 같지가 않던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는 그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감시할 수 있는 거고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 그 과거는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는 못 하는데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는 죄가 너무 많다는 논리.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선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선제 조건은 일단 특검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잘못을 다 조사하고 그 이후에 뭐 특별감찰관을 하든 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무언가 앞으로 좀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그 이후에 뭐 특검이건 수사건 이거는 앞으로 또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안 받는다는 건 사실 냉정하게 민주당은 이런 꽃놀이패를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네가 싸워서 결론 내도 우리는 안 들어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해결했었어야 됐거든요. 빨리 해결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랑 국민 여러분한테 호소도 하고 이렇게 좀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질질 끌면 끌수록 민주당은 계속 저희한테 너네들 결국 이거 특별감찰관 특검 받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냐 그런 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대통령하고 좀 맨날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 지금 이제 뭐 30일이면 이제 취임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네. 이제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는 네네네. 자기 정치하려고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자꾸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 결국 지정치 아니냐 이렇게 네네.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사는 길이다. 네,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난번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서 TK 지역에서 엄청 빠졌다는 점과 그리고 이 전화 면접에서 여론조사 빠지는 거 보면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얼미터에서까지도. 리얼미터, 그러니까 LS도 빠지고 전화 면접 다 빠지는 거 보면 리얼미터에서 빠지는 걸 봐서는 이제 더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못 하고 있다는 것과 전화 면접에서 빠지는 거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보수를 지지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샤이 보수. 샤이 보수가 되는 게 이게 2018년도 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때 샤이 보수라고 네, 그랬어. 그게 진짜 걱정되는데 지금 약간 그 느낌이 좀 나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그런 게 좀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TK에서 많이 빠졌다는 건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빠지고 또 가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또 여론조사상으로 좀 올랐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근데 궁극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디커플링이 돼도 이 디커플링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또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한 겁니다. 특별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뭐 자꾸 법리적인 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서는 더 이상 돌파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냐. 아, 잘못한 거 있으면 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같이 이렇게 방송 패널 소리가 잘 안. 제 소리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나? 안 들리세요? 이상하네. 잘 들리는 거 들리지 않나요? 혹시 볼륨을 너무 작게 해놓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네. 목소리가 작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자꾸 덮고 가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패널들이 좀 더 환장하는 이유는 법률가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법적으로 뭐 처벌받을 만한 이슈가 많이 없다는 건 그게 팩트라고. 더 어려워. 그게 더 그러니까 설명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희같이 방송 나가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이 될 수준이 넘어섰다는 거죠. 한참 넘어섰지. 한참 넘어섰는데 지금 용사는 계속 그 같은 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치는 거고 이게 국민들이 설득은 안 되는 거고 계속 지금 공격을 받는 수세를 몰리는 거죠. 사실 의대 정원 문제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다 여기까지 그렇죠. 온 건데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를 줘야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친윤 쪽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쪽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진짜 약간의 변화는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네네네.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 네, 저도 그건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택도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친윤이 저는 의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토론 나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때에 따라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랑 또 싸워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들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00% 오히려 본인한테는 궁극적으로 무조건 정치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그렇지, 나오잖아요. 맞아. 사실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으로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너스가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것은 이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누군지 저는 대묻고 싶어요. 지금 그래요, 맞아. 소위 친윤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요 아무도 대통령 위해서 앞에서 안 싸워요. 다 뒤에서 업혀가잖아요. 그러나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주황불이 넘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인지를 안 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A라는 대책이 있는데 한동훈은 B라는 대책을 얘기해야 돼. 네. 야 A가 맞지 B가 맞아 이렇게 싸우면 내가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은 뭐 우리 받아줄 생각도 없는데 막 니네들이 그런다 하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그렇죠. 취지의 첫 발자국을 지금 어찌 보면 특별감찰관을 택한 거잖아. 네, 택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게 나는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친윤 쪽에서는 장난 아니야.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야 그 북한 인권 관련 이사는 얼마나 지금 이 북한 이슈에서 중요한 네. 건데 그걸 버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식으로 벌써 한동훈 대표한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특별 감시가 제가 꼬이네요. 괜찮아. 네, 북한 인권 관련돼서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총선에서 졌죠.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죠. 그러면 저희가 쇄신과 변화 개혁을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고집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뭐 이거 어쩌게 보면 명분 싸움이잖아요. 민주당과 저희와의 북한 인권 관련된 명분 싸움이고 이 명분 싸움에서 저희가 이미 졌어요. 졌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치고 나간 거예요. 일종의 먼저 아젠다를 점거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민주당이 저희 특별감찰관 받았을 때 물론 안 받겠지만 안 받으면 저희도 할 말 많다니까요. 그렇지. 너네 왜 문재인 정권 때 왜 안 받았어? 왜 안 했어? 그리고 할 말 공수처 때문에 못 받았다. 공수처 지금까지 성과 뭔데? 공수처 지금까지 예산 썼는 거는 뭐 어떡할 건데? 예산 썼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수사 전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먼저 던지면서 이게 아젠다 세팅을 한 거지. 아젠다 세팅을 했고 북한 인권대로 가고 이 국내 정치는 정치대로 가면서 어쨌든 새로운 좀 변화와 동시에 아젠다 세팅을 새로 하신 건데 이거를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참 걱정된다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되는 게 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렇죠. 사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왜 박근혜 정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 못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임명이 안 되는 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감찰관이 좀 불편하고 껄끄럽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먼저 하면서 어쨌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가는 걸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좀 웃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해야 되느냐, 한판 붙어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두 가지로 갈래가 나는데, 그쵸. 근데 사실 오늘까지 나온 내용을 좀 보면 김정일 최고위원도 의총에서 토론하고 네네. 표결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신조 부총장도 약간 표결해야 된다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보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인가? 저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의지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뭐 신지호 부총장님이나 김종영 최고위원님이 뭐 그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건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저희가 사실 의총에서 격렬한 토론한 적은 많은데 표결한 적은 거의 없어요. 네, 그 우리 당에서 어떻게 지금 거의 최다선급인 윤상현 의원도 자기 정치하는 내내 표결해 본 적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왜 표결을 이렇게 좀 저희가 약간 주저하냐면요. 표결하는 순간, 그러니까 토론을 거칠게 하고 뭐 공개 토론하는 건 좋아요. 오히려 그게 그렇지. 국민들 모습에 저희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견 노출, 한동훈 대표 계속 얘기하죠. 이견이 노출되는 당이라고 저희는 그건 좋은 거거든요. 건전한 토론하고 그리고 막 토론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건 좋은데 표결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그 표결을 냈는 수치는 계속 박제되는 거예요. 숫자가 박제된다. 숫자가 박제되면 저희가 앞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음 대선 지방선거 껌껌이 그게 계속 저희 발목을 잡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친한계,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친한계 친윤계 분포라든지 이 당의 숫자가 잠재적인 나와버리니까. 숫자 안에서 남겨져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 갈등 요소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요, 만약에 숫자 딱 공표되잖아요. 그럼 기자분들 100% 이제 분석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지. 친한 몇 명, 네, 또 친한 몇 명, 친윤 몇 명. 그러면서 누가 뭐 어디에 투표했는지 계속 취재갈 거고 저희가 앞으로 아젠다를 못 끌고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소 1, 2주간은 거기에 메모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 격렬한 토론을 하는 것까지는 네. 오케이나 표결까지 가는 건 안 된다. 네네. 보통 근데 오늘 보니까 유희석 대변인도 방송에서 네네. 조심스럽지만 한동훈 대표의 의중과 같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네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김종혁 최고나 신지호 총장님이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중을 모르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공개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친윤들이 반대할 거면 반대할 거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아젠다, 그러니까 아까 니네들이 해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대안을 갖고 오라는 얘기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지 이걸 꼭 무조건 표결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그분들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식견이 높으신데. 근데 이게 네. 내가 요즘에 계속 그런 게 내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네, 네. 저번에 월요일 날 그 한동훈 대표 나와서 그냥 아무 성과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날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 갔었잖아. 네, 네. 나 그게 제일 화가 나거든 사실. 사실 그 부분은 다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야 이거 용산 오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들은 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 오늘 한동훈 대표랑 최고위원 전에도 이제 차담도 따로 하시고 뭐 어제 그 박정희 어제가 아니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가셔서는 같이 뭐 손잡고 내려오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뭐 갈등이 없다고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모양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든 네, 네. 그 당내 갈등으로 비치지 그렇죠. 않게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지금 뭐 추경호 대표 메시지가 최근에까지는 계속 셌던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표결을 하면 지금 을총은 11월 1일로 예상돼 그렇지. 있거든요. 11월 1일 며칠 안 남았어. 11월 1일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영위가 있지 운영이 않습니까? 국감이잖아. 국회 운영위 국감하면 대통령실 하는데 운영위는요 진짜 전쟁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운영이 앞으로 열리면요, 좀 진짜 가늠이 안 되거든요. 운영위 국감은 진짜 빡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운영위 국감 있으면 저희 을총이 묻힐 것 같아요. 저는. 의총이 묻힌다. 네, 을총 그 정도로 운영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거예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나오고 그렇지. 뭐 정무수석 나오고 이러면 그 중에서 민주당에서 또 갑자기 또 행정관들 또 동행명령서 때릴 거고. 거기다 지금 강혜경 씨 증언으로 나오지. 그렇지. 그리고 오늘 신용한 그 교수님, 신용현 교수님 그분까지 지금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이거 도저히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지금 이 소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네. 당내 소위 분열 양상은 어떻게든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최소한의 국회 운영위 국감을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운영위 국감 대비 자체가 안 되지. 네, 사실 만약 11월 1일까지 저희가 특별감찰관 정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국회 운영위를 만지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저희 착살 날 겁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벼르고 있거든요. 지금 별의별 거 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엄청 많아요. 뭐 녹취록,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틀었던 녹취록을 다시 튼다는 소문도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당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날 만나고 월요일 날. 네네. 그리고 뭔가 이게 의견 합치가 안 돼도 서로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뭐 용산에서 막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네. 이분을 보면 이 약간 용산의 힘을 얻어서 좀 약간 세지신 건가 생각이 들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니 홍준표 시장을 어쨌건 좀 대통령이 또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뒤로 메시지가 거의 이거는 내가 읽어드리기도 힘들 정도의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친한파를 거의 간호, 그렇죠. 노비, 네. 노비가 준동하면 집안의 망조가 된다. 야, 그건
이건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금도를 넘는 발언 아니냐? 일단 저는 노비가 아닌데. 일단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발언을 저는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홍준표 시장이 따뜻한 말을 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물론.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거친 말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저렇게 계속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네, 뭐 그까지는 알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보겠죠. 그러니까 대권 경쟁자라고 저렇게 뭐 간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마이너스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 정치계에서 비주류로 있다가 지난 대선쯤 전후로 해서 무슨 약간 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콜라 발언이라 그래서 뭐 약간 뜨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시대에 좀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정치 전문가가 없다고 선거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 선거마다 이게 전부 다 매번 달라지잖아요. 중요 이슈라든지 아젠다라든지 시대 정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홍준표 대표가 인기 끌었던 그 시절과 또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옛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인기 요소가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그걸 인기로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꼰대 모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저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플레이면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세졌어 다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지금 뭐 저희가 토커놓고 얘기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대통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을 얻어서 나간다? 그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개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용산도 마찬가지. 그렇죠. 용산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그 뒤에 나온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메시지만 나오고 그렇죠. 그 뒤로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간호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동료들을 거의 모욕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렇죠. 발언하면서 사실 뭐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게 어제 오늘 일 아니지만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당정 화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통해서 조금씩 명분을 쌓아나가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을 안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윤석열 통에 엎혀서 가면 저희 당 다 망할 겁니다, 진짜로.